한 스님이 고깃집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젊은 여자 사장이 스님이 고기도 못 먹는데 왜 왔냐며 꺼져라 땡중 하면서 머리에 고깃덩어리를 던지게 되고 스님이 난처해하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8월의 수원은 거대한 찜통이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엄한 화성의 성벽마저도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희미하게 아른거렸다. 성벽 안쪽 팔달구 연무동의 오래된 골목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다. 한때 수원 최고의 갈비집들이 즐비했던 이 갈비골목은 이제 그 명성을 잃고 낡은 간판과 텅 빈 가게들만이 과거의 영광을 희미하게 증언하고 있었다. 골목 전체에는 끈적한 습기와 달큰하면서도 비릿한 갈비 양념 냄새, 그리고 꺼져가는 숯불의 잿내가 뒤섞여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 쇠락한 골목의 한가운데 수원 본가 왕갈비라는 빛바랜 간판을 내건 가게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2대째 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29의 여사장 이화라는 마른 걸레로 끈적거리는 테이블을 닦아내며 연신 육지거리를 삼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날카로웠다. 마치 테이블이 아니라 자신의 지긋지긋한 현실을 박박 문질러 없애려는 듯 보였다. 젠장, 젠장, 젠장. 마음속으로 수백 번은 되뇌었을 욕설이었다. 3년 전 평생을 갈비에 바쳤던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미대를 졸업하고 자신만의 꿈을 펼치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얼떨결에 아버지의 피와 땀이 밴 이 가게를 떠맡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버지가 쌓아 올린 명성은 시대의 흐름 앞에 무력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자극적인 마케팅으로 무장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사람들의 입맛은 점점 더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 떠났다. 오늘도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가게를 찾은 손님은 고작 2팀뿐이었다. 한 팀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다른 한 팀은 근처 공사장 인부들이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앙상한 갈빗대와 빈 소주병들이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다. 매출은 바닥을 기고 있었고 다음 주에 돌아올 가게 월세와 직원 월급, 그리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얼마 전 큰맘 먹고 교체한 최신식 환기 시스템은 손님이 없어 윙윙거리는 소음만 내뿜으며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화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방 구석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름때 낀 벽에는 아버지와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는 늘 화란에게 갈비는 정성이라고 말했다. 좋은 소를 고르는 눈, 뼈와 살을 분리하는 칼솜씨, 그리고 수십 가지 재료를 넣어 밤새 달이는 양념장까지. 그 모든 과정에 혼을 담아야 비로소 진짜 수원 왕갈비가 탄생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갈비를 만드는 장인이었고 그의 갈비에는 자부심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화란에게 갈비는 지긋지긋한 굴레이자 벗어날 수 없는 족쇄일 뿐이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고기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우고 불판을 닦는 고된 노동의 끝에는 희망 대신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외상값을 핑계로 발길을 끊는 단골,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떠나는 직원,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 잡는 손님들.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딸랑. 그때 먼지 낀 유리문이 희미한 종소리와 함께 열렸다. 화라는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나갔다. 어서 오세요. 수원 본가 왕갈비입니다. 목소리는 습관처럼 명랑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기대감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미간이 사정없이 구겨졌다. 손님이 아니었다.
잿빛 승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스님 한 명이 문 앞에 서서 가게 안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다. 쉰을 간 넘겼을까. 고요하게 가라앉은 눈빛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 범상치 않았다. 그는 손에 든 낡은 염주를 천천히 굴리며 가게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벽에 붙은 메뉴판, 주방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숯불 냄새, 심지어는 천장의 낡은 대들보까지.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래된 유물을 감정하는 전문가처럼 깊고 세밀했다. 화란의 가슴 속에서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다. 뭐야, 이 땡중은. 장사도 안 돼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고기는 입에도 안 될 스님이란 말인가. 시주를 받으러 온 건지 아니면 길을 물으러 온 건지. 어느 쪽이든 돈 한 푼 안 되는 귀찮기 짝이 없는 불청객이었다. 저기요. 화라는 일부러 나를 세워 퉁명스럽게 말을 뱉었다.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아서 화라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혔다. 식사하실 거 아니면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보다시피 한가한 것 같아도 저 혼자 치우고 준비하려면 바쁘거든요. 비꼬는 투가 역력한 그녀의 말에도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오히려 화란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했다. 이곳이 수원 본가 왕갈비가 맞소? 나직했지만 묘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화라는 기가 찼다. 낡았을지언정 간판이 떡하니 걸려있는데 뭘 묻는단 말인가. 네, 맞아요. 맞는데 뭐요? 옛날에 아버지한테 얻어드신 거라도 있으신가 본데 지금은 사정이 영 아니라서요. 보시다시피 파리만 날리니까 옛 인심 기대하고 오셨으면 헛걸음하신 겁니다. 이쯤 쏘아붙이면 알아서 물러가겠지. 화라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이 집 갈비는 여전한지 궁금해서 들렀소. 선대 사장님은 평안하신가? 선대 사장님. 아버지. 안 그래도 아픈 아버지를 들먹이는 스님의 말에 화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저 여유로운 태도가 역겨웠다.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세요. 근데 스님께서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 집 사정 훤히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한때는 이 집 갈비 맛을 누구보다 잘 알던 시절이 있었지. 이 집 숯은 백탄만 고집하고 양념엔 배와 꿀 대신 조청을 넣어 은은한 단맛을 내는 것까지도 말이요. 스님의 말에 화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가 말한 것은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수원 본가 왕갈비만의 비법이었다. 외부인은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당신 따위가. 스님이 살생을 금기시하며 고기를 멀리하는 스님이 어찌 감히 한평생 갈비에 목숨을 건 아버지의 철학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그것은 신성한 것에 대한 모독이자 아버지의 인생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 화란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지난 3년간 뼛속까지 쌓여온 서름과 분노, 억울함이 시커먼 용암처럼 들끓어 올랐다. 당신이 뭘 알아? 화란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고함이 아니라 절규였다. 텅 빈 가게가 쩌렁쩌렁 울렸다. 당신 같은 땡중이 뭘 안다고 짓거려. 장사 안 돼서 매일 피 말리는 심정으로 사는데 재수없게 굴러들어와서 아는 척이야. 여기가 당신들 목탁이나 두들기면서 연불 외는 절간인 줄 알아? 이글거리는 눈으로 스님을 쏘아보며 화라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갈비? 갈비가 뭔지 알기나 해. 이건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자존심이고 내 청춘을 저당 잡힌 내 인생이라고. 당신처럼 편하게 앉아서 나무아미타불이나 외는 인간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내 피고 살이란 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신을 짓누르는 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저 불청객에게 던져버리고 싶었다. 화라는 뒤돌아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양념에 재워놓았던 커다란 왕갈비대 하나를 집어들었다. 시커먼 간장 양념이 그녀의 손목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다. 나가. 당장 내 가게에서 꺼지라고. 화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스님을 향해 갈빗대를 힘껏 던졌다. 묵직한 갈빗대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확히 스님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이거나 처먹고 지옥으로 꺼져버려. 이 위선자 땡중아. 스님의 몸이 휘청했다. 찐득한 갈비 양념과 핏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잿빛 승복을 검붉게 물들였다. 육중한 갈빗대는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스님은 흐르는 양념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미동도 없이 화란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나 고요하던 그의 눈동자가 난생 처음으로 거센 풍랑을 만난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거대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화라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잠시뿐이었다. 스님의 흔들리는 눈과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터였다. 쇠락한 갈비 골목으로 잿빛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다. 스님의 법명은 법정이었다. 그러나 20년 전 대한민국 외식업계, 특히 수원 갈비업계를 주름잡던 이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기억했다. 갈비의 왕 혹은 마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사내 김태수. 그것이 법정 스님의 속세 이름이었다. 김태수는 수원 갈비에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17살의 무작정 상경에 수원 지동시장 정육점의 허드렛일부터 시작한 그는 맨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갈비 유통 및 외식 브랜드를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소만 봐도 그 육질과 마블링의 상태를 꿰뚫어 보았고 갈빗대 하나만 손에 쥐면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부위와 두께로 살을 발라냈다. 그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칼집은 갈비의 연한 식감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지금도 수많은 갈빗집에서 그의 기술을 흉내내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고기를 잘 다루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전국 각지의 우수 농가와 독점 계약을 맺어 최상급 소를 공급받았고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자신만의 황금 비율로 양념장을 개발했다. 그렇게 탄생한 김태수표 수원 왕갈비는 곧 품질의 보증수표가 되었다. 전국의 특급 호텔과 최고급 한정식집들이 그의 갈비를 공급받기 위해 몇 달씩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의 이름을 내건 직영점들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갈비의 왕 김태수에게 밑보이면 수원 바닥에서 갈비 장사는 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화란의 아버지 이 사장 역시 김태수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혈기만 왕성했던 젊은 시절 이 사장은 김태수의 직영점에서 칼을 잡았다. 그의 눈에 비친 김태수는 악마와도 같은 완벽주의자였다. 고기의 선도, 칼집의 깊이, 양념의 숙성 시간, 수채 화력까지 단 하나라도 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옥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스승이기도 했다. 이 사장의 성실함과 우직함을 눈여겨본 김태수는 그를 수제자로 삼아 갈비에 대한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다. 훗날 이 사장이 수원 본가 왕갈비를 열 때
가게 자리를 알아봐주고 거액의 창업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이도 바로 김태수였다. 이 사장에게 김태수는 하늘과도 같은 존재, 감히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스승이자 은인이었다. 그러나 15년 전 갈비의 왕으로 군림하던 김태수는 돌연 모든 것을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그가 남긴 것은 평생 짐승의 뼈와 살을 발라부기를 누렸으니 남은 생은 그들의 넋을 위로하며 살겠다는 한마디뿐이었다. 수백억 원에 달하던 전 재산을 장학재단과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자신을 따르던 직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퇴직금을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설악산 깊은 암자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마장동의 도살자가 부처의 제자가 된 것만큼이나 갈비의 왕이 가사를 입었다는 소식은 외식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사람들은 그가 살생으로 쌓아올린 부와 명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업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라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갈비의 왕 김태수는 아득한 전설이 되었다. 그가 바로 오늘 이마에 갈빗대를 맞고 서 있는 중년의 스님 법정이었다. 속세를 떠나 수행자의 길을 걸었지만 법정은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수원에 대한 연을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 그는 낡은 신문과 지인을 통해 간간히 세상 소식을 접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계속된 불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린 것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수제자였던 이 사장이었다. 그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것과 그의 어린 딸이 힘겹게 가게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법정은 15년 만에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옛 인연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찾아온 수원 본가 왕갈비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지독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젊은 여사장, 그리고 자신의 관자놀이를 강타한 차갑고 끈적한 갈빗대였다. 법정은 말없이 바닥에 나뒹구는 갈빗대를 내려다보았다.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보다 검붉게 물든 승복보다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저 젊은 여사장의 눈에서 그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성공에 대한 광적인 집착, 세상을 향한 불신과 경계심, 그리고 스스로를 불태우는 지독한 분노의 불꽃. 수원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갈비의 왕이 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젊은 날의 김태수가 바로 저런 도끼 서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보살님. 법정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깊은 연민만이 배어 있었다. 그 분노의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요. 화라는 그 말에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에 짓눌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바로 그때였다. 화라나. 내 인연. 지금 무슨 짓을 한 게냐? 가게 문을 거의 부술 듯이 열고 들어온 것은 화란의 아버지 이 사장이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경악과 믿을 수 없는 공포로 이글거렸다. 그는 딸의 손을 뿌리치고 법정 스님 앞으로 달려가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회장님, 아니 큰 스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하늘 같은 은인께 이런 몹쓸 짓을.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사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룻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다. 쿵 둔탁하고 절망적인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화라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허리를 굽히는 법이 없던 호랑이 같던 아버지가 웬 스님 앞에서 땅바닥을 기며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회장님? 큰 스님? 아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이래. 화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이 사장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울부짖었다. 이분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이분이 바로 갈비의 왕, 내 아비의 스승이시고 우리 집안을 살리신 김태수 회장님이시다. 그런데 철없는 내가 감히 은인의 얼굴에. 김태수 회장. 화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술주정과 함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신처럼 떠받들며 은졸이던 그 이름. 수원의 모든 갈빗집을 호령했다던 전설 속의 인물. 그가 바로 이 스님이라니. 화란의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자신이 누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바닥에 나뒹구는 검붉은 갈빗대가 마치 자신의 추악하고 뒤틀린 심장처럼 보였다. 비릿한 양념 냄새가 역겹게 올라왔다. 법정은 엎드려 떠는 이 사장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게 이 사람아. 속세를 떠난 지 15년인데 아직도 나를 회장이라 부르는가. 하지만 큰 스님 이 무슨 되었네. 젊은 날 내가 휘둘렀던 칼이 세월이 흘러내게 돌아온 것뿐이니 저 아이의 눈빛에 서린 도끼가 한때 내 눈빛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내가 더 잘 아네. 법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화란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처럼 깊고 고요한 심연과 같았지만 그 안에는 화란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자비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제 자네 아비의 스승도 갈비의 왕도 아니네. 그저 진리를 찾아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 허나 오늘 나는 자네 덕분에 아주 크고 무거운 화두를 하나 얻었소. 법정은 관자놀이에서 흐르는 피와 양념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그리고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떠는 화란에게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한평생 뼈와 살을 다룬 자의 업보 그리고 그 업을 짊어진 자의 분노. 참으로 무겁고 참으로 질긴 화두로다. 그의 말은 질책이 아니었다.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화란의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거울과도 같은 진실의 언어였다. 화란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흉측하고 부끄러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독했던 여름날 잿빛 연기 속으로 찾아온 불길한 손님은 그렇게 한 젊은 여사장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수원 본가 왕갈비의 낡은 공간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따금 이 사장의 거친 숨소리와 화란에 억눌린 흐느낌만이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다. 이 사장은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화란은 넋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그런 부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 사장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선 이 아이부터 좀 일으키세. 바닥의 냉기가 몸에 스미겠네. 이 사장은 허둥지둥 딸에게 다가가 팔을 부축했다. 화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자 꾹 참았던 서름이 터져나오며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방금 저지른 끔찍한 잘못에 대한 참회가 뒤섞여 있었다. 법정은 부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관자놀이의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의 기색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어쩌면 과거 자신이 뿌린 업보의 씨앗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성공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스스로를 불태웠던 갈비의 왕 김태수의 시절. 그 시절의 과오가 세월을 건너뛰어 가장 아끼던 제자의 딸을 통해 자신에게 되돌아온 것이었다. 한참을 울던 화란이 조금 진정되자 법정은 주방에서 깨끗한 행주를 가져와 물에 적셨다. 그리고는 화란의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눈물로 지은 죄를 씻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잡는 시작은 될 수 있지. 자, 이걸로 얼굴 좀 닦거라. 화라는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감히 스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스님의 얼굴에는 자신이 던진 갈빗대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찢어진 상처, 검붉은 양념 자국, 그리고 멍이 들기 시작한 관자놀이까지. 그 상흔을 볼 때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차라리 자신을 욕하고 때려주었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스님의 태도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다. 스님 제가 정말. 화라는 겨우 입을 열어 사죄의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이 메어 다음 말을 쉬어 있지 못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법정이 나직하게 말했다. 내가 던진 것은 갈빗대가 아니다. 화라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 안에서 골마 터져버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깊은 외로움이었지. 내가 틀렸느냐? 스님의 말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정확히 꿰뚫었다. 그렇다. 그녀는 스님에게 화가 났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무심한 손님들에게, 아픈 아버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이다. 스님은 그저 그 분노가 터져나올 기폭제가 되었을 뿐이었다. 육신의 상처야 약을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이다. 허나 내 마음에 생채기처럼 남은 그 깊은 상처는 어찌할 테냐. 그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보듬지 않으면 너는 평생 그 분노의 불길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법정은 자신의 찢어진 이마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피가 살짝 맺혔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 상처가 깨끗이 아물 때까지 나는 매일 이곳을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너에게 화두 하나를 던져주마. 화두 말씀이십니까, 큰 스님? 이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 저 아이가 내게 던진 저 갈빗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에 대한 화두다. 법정은 바닥에 나뒹구는 이제는 흉물처럼 변해버린 갈빗대를 가리켰다. 시커먼 양념과 핏물, 먼지가 뒤엉킨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질문이자 상징이 되어 있었다. 화란아. 법정이 엄숙하게 그러나 따뜻한 음성으로 화란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저 갈빗대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화라는 말문이 막혔다. 갈빗대는 그냥 갈빗대일 뿐이었다. 소의 12번째 늑골, 아버지가 개발한 양념에 재워 숯불에 구워 먹는 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냥 수원 왕갈비 아닙니까? 틀렸다. 법정의 목소리는 칼처럼 단호했다. 저것은 푸른 초원을 그리워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간 소의 마지막 울음이며 그 소를 키운 늙은 농부의 주름진 손이고 이 양념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웠을 내 아버지의 지친 어깨단. 법정의 목소리는 고요한 법당의 목탁 소리처럼 화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파고들었다. 또한 저것은 이 가게를 지키기 위한 너의 처절한 몸부림이고 그 몸부림에 상처받은 내 어리석음이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세상의 무심함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찮아 보이는 갈빗대 하나에도 온 우주의 슬픔과 기쁨, 인연과 업보가 얽히고 설켜 있는 법.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다. 연기.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얽혀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가르침. 화라는 그 거대한 진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던진 것은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생명과 시간, 땀과 눈물의 역사를 향한 폭력이었다. 내가 매일 이곳에 와서 물을 것이다. 화라나 저 갈빗대가 너에게 무엇이더냐? 라고.
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내 마음 속에서, 너의 고단한 삶 속에서. 그것이 내가 내게 베푸는 유일한 자비이자 내가 너 스스로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다. 그 말을 끝으로 법정은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의 뒷모습은 산처럼 묵직하고 강물처럼 깊었다. 잿빛 승복 위에 선명하게 번진 검붉은 핏자국만이 방금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폭풍 같은 사건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스님이 떠난 후에도 화란과 이 사장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가게 안에는 고장난 시계추처럼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 했다. 바닥에 나뒹구는 갈빗대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가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 대신 그 냄새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감과 뼛속까지 시린 참회의 감정으로 다가왔다. 저 갈빗대가 나에게 무엇인가? 법정 스님이 던지고 간 화두가 그녀의 영혼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애써 외면했던 삶의 진실, 그리고 그녀가 온몸으로 마주해야 할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한 준엄한 물음이었다. 그날 이후 화란의 하루는 달라졌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고기를 손질하는 일상은 같았지만 그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그녀는 갈빗대를 잡을 때마다, 숯불을 피울 때마다, 양념장을 저을 때마다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이 음식 안에 담긴 수많은 인연과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지긋지긋하기만 하던 노동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어김없이 법정 스님이 수원 본가 왕갈비를 찾아왔다. 그는 약속대로 아무 말 없이 가게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묵묵히 화란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기 전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화란아, 저 갈빗대가 너에게 무엇이더냐? 화란은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던 29의 어린 사장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선 구도자의 길에 막 첫걸음을 내디딘 참이었다. 그녀의 길고 아픈 성장통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다녀간 후 수원 본가 왕갈비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이전의 시간이 초조함과 분노로 점철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면 이제는 무겁고 고요한 참회의 시간이었다. 화란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향을 하나 피웠다. 특정 종교의식이라기보다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한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향 연기가 낡은 가게 안을 채우고 스며들 때 그녀는 비로소 지독한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고기를 대하는 태도였다. 예전에는 그저 팔아야 할 상품, 돈으로 바꿔야 할 물건에 불과했던 갈빗덩어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선홍빛 살코기의 결, 뼈와 살 사이에 섬세하게 박힌 지방, 그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았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그녀는 고기 한 점에서도 그것을 위해 희생된 생명과 그것을 기르고 운반한 사람들의 땀방울을 떠올리려 애썼다. 아버지의 칼집을 흉내 내 갈빗살을 포뜰 때면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경외감마저 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생명을 다른 생명에게 전달하는 숭고한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싹 텄다. 하지만 생각의 변화가 곧바로 현실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게는 여전히 썰렁했고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오히려 그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손님들에게 어색하게 비치기도 했다. 사장님이 왜 저렇게 기운이 없어? 무슨 일 있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화라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변화의 가장 큰 증인이자 원인인 법정 스님은 약속대로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가게를 찾았다.
그는 손님이 없는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묵묵히 화란을 지켜볼 뿐이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존재 자체가 화란에게는 가장 큰 압박이자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다. 스님의 깊고 고요한 시선 앞에서 그녀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자신의 서툰 칼질, 어색한 손님 응대, 마음속의 조급함과 무력감까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간파당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다. 며칠이 지났다. 스님은 가게를 나설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화란아, 저 갈빗대가 너에게 무엇이더냐? 화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단어들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것도 명쾌한 답이 되지 못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저의 업보입니다. 모두 맞는 말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느껴졌다. 스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책에서나 나올 법한 대답이 아닐 것이었다. 그녀 자신의 삶으로 온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진짜 대답을 원하고 있을 터였다. 일주일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더웠고 저녁 시간이 되었음에도 손님은 단 한 테이블 뿐이었다. 그마저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진상 손님이었다. 이봐 사장, 갈비가 왜 이렇게 질겨? 옛날 맛이 아니잖아. 숯은 또 왜 이래? 화력이 약해서 고기가 익지를 않네. 온갖 트집을 잡으며 화란의 속을 긁었다. 예전 같았으면 드시기 싫으면 그냥 가시죠. 라며 맞서 싸웠겠지만 화란은 입술을 깨물며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손님이 떠난 후 가게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남았다. 화란은 텅 빈 홀을 보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걸까? 스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고쳐먹으려 애쓰지만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 순간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달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홧김에 발로 찼다. 손님들이 남긴 앙상한 갈빗대와 반찬 찌꺼기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를 보며 화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법정 스님이 들어왔다. 그는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온 참이었다. 스님은 난장판이 된 바닥과 울고 있는 화란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스님이 자신의 더러운 토사물을 치우는 듯한 그 모습에 화란은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며 울음을 그쳤다. 스님은 바닥을 다 치운 후 화란의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다. 함께 숯을 피우지 않겠느냐. 화란은 멍하니 스님을 따라 가게 뒤편의 숯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최상급으로 여기던 강원도에서 직접 공수해온 참숯이 쌓여 있었다. 스님은 직접 화로에 숯을 담고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보통은 토치를 사용해 쉽게 불을 붙이지만 스님은 전통 방식 그대로 마른 짚과 부채를 이용했다. 서툰 불쏘시개질에 연기만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을 맵게 했다. 콜록콜록. 화란은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침했다. 스님은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좋은 숯은 불이 붙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스스로의 몸을 태워 가장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지. 그 인고의 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고기의 맛을 최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불이 되는 것이다. 스님의 말은 숯이 아닌 마치 화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자 검은 숯덩이들이 하나둘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내 화로 안은 이글거리는 붉은 보석들로 가득 찼다. 그 뜨거운 열기 앞에서 화란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것은 연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간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머리로만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 애썼을 뿐 마음으로, 몸으로 부딪히지 않았다. 좋은 숯이 자신의 몸을 태워 뜨거운 불이 되듯 진정한 깨달음 역시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과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글거리는 숯불을 바라보던 화라는 문득 스님이 처음 가게에 왔던 날 던졌던 갈빗대를 떠올렸다. 그 갈빗대와 지금 눈앞의 숯불이 겹쳐 보였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나서던 스님이 어김없이 물었다. 화라나, 저 갈빗대가 너에게 무엇이더냐? 화라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스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갈빗대는 숯불입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스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숯불이라니. 어째서 그러하냐? 스스로를 태워야만 비로소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고기를 잊게 하는 것도 제 마음을 잊게 하는 것도 결국은 뜨거운 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던졌던 그 갈빗대는 제 안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불이 붙지 못한 죽은 숯이었습니다. 화란의 대답은 투박하고 정제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온몸으로 겪어낸 고통과 깨달음의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법정 스님은 화란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입가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옅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갈비의 왕 김태수의 미소가 아닌 한 수행자의 길을 걷는 제자의 성장을 지켜보는 스승 법정의 미소였다. 첫 번째 화두를 넘었구나. 나직한 칭찬 한마디를 남기고 스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화라는 그 자리에 서서 이글거리는 숯불 같은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화란의 첫 번째 대답 이후 가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여전히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화란의 얼굴에서 지독한 그늘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의 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대신 찾아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갈비를 구워 대접했다. 그녀의 그런 진심이 전해진 것일까 단골 손님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이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바로 아버지 이 사장이었다.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 매일 가게에 나와 말없이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이 법정 스님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딸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특히 딸의 입에서 갈빗대는 숯불이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는 깊은 충격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저 녀석이 드디어 철이 드는구나. 태수 형님이 아니 큰 스님께서 죽어가던 내 딸아이를 살리셨어.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화란에게 아버지는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내 젊은 시절의 기록이다. 내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구나. 상자 안에는 10여 권의 낡은 노트가 들어있었다. 표지는 해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화란이 조심스럽게 첫 번째 노트를 펼치자 빽빽하게 적힌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한 가게 장부가 아니었다. 김태수, 즉 법정 스님의 밑에서 일을 배우던 시절부터 수원 본가 왕갈비를 열고 운영해온 모든 과정이 담긴 아버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일기장이자 비망록이었다. 그날 밤 화란은 밤을 새워 아버지의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1995년 3월 5일. 오늘 처음으로 김태수 사장님께 직접 칼 쓰는 법을 배웠다. 사장님의 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갈빗대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데 뼈와 살이 분리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멀었다. 사장님은 칼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살일 뿐이라고 하셨다. 그 의미를 아직은 잘 모르겠다. 1997년 8월 20일.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양념장 비법을 전수받았다. 배, 양파, 마늘 같은 기본 재료 외에도 10가지가 넘는 한약재와 비밀 재료가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간장이 아니라 조청으로 단맛의 중심을 잡는 것이었다. 꿀이나 설탕의 직설적인 단맛이 아니라 깊고 은은한 단맛이 고기의 풍미를 해치지 않고 극대화한다는 것이었다. 사장님은 갈비 한 대에도 음양오행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하셨다. 나는 평생을 바쳐도 사장님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일기장에는 화란히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가득했다. 그녀가 알던 아버지는 그저 무뚝뚝하고 고집 센 옛날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기 속의 아버지는 갈비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스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으로 가득 찬 뜨거운 청년이었다. 화라는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가며 함께 웃고 함께 좌절했다. 그리고 김태수라는 인물이 아버지의 인생에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내려가던 화란의 손이 멈췄다. 그것은 김태수가 홀연히 떠나기 직전의 기록이었다. 2010년 5월 12일. 오늘 사장님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 사장님은 평소와 달리 무척 지쳐 보였다. 그는 이보게 이 서방. 내가 평생 소를 잡고 갈비를 팔아 부자가 되었지만 밤마다 꿈에 내가 잡은 소들이 나타나 눈물을 흘린다네. 이 업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런 위로도 해드릴 수 없었다. 그저 술만 따라드릴 뿐이었다. 2010년 6월 1일. 사장님이 떠나셨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신다고 한다. 떠나시기 전날 밤 나를 찾아오셔서 마지막 약속을 하셨다. 내가 언젠가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날 자네가 끓여주는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 먹고 싶네. 그때까지 이 가게, 이 맛을 꼭 지켜주게. 그 갈비탕 한 그릇이 내 속세의 마지막 인연이 될 걸세. 나는 울면서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화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잊혀진 약속. 아버지는 스승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면서도 이 가게를 놓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도 스승과의 약속이 담긴 이 신성한 공간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돈벌이가 안 된다며 불평하고 원망만 했던 것이다. 자신이 스님에게 던졌던 갈빗대는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과 스승과의 숭고한 약속을 더럽힌 행위였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 어김없이 법정 스님이 가게를 찾았다. 화라는 묵묵히 스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스님이 묻기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스님, 오늘 드릴 대답은 갈빗대가 아니라 갈비탕입니다. 법정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갈비탕이라니. 그것은 또 무슨 뜻이냐? 화라는 아버지의 일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스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약속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언어로 새롭게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했다. 갈빗대는 그 자체로 완성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구워서 즐기고 누군가는 그것을 푹 고아서 탕을 만들어 먹습니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 저는 이제껏 제 인생을, 이 가게를 완성된 구이용 갈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고 제 뜻대로 팔리지 않으면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갈빗대라는 것을요.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저에게 달려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숯불에 구워 뜨거운 열정을 맛보게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 푹 고아낸 갈비탕처럼 누군가의 아픔과 허기를 달래주는 깊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가 스님께 던졌던 그 갈빗대는 오직 구이라는 한 가지 쓰임새에 갇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저의 옹졸한 마음이었습니다. 화란의 두 번째 대답이 끝나자 가게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법정 스님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희미한 경련이 일었다. 잠시 후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내 아비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구나. 스님은 혼잣말처럼 나직이 은졸였다. 그리고는 화란을 향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제자의 성장을 기뻐하는 미소가 아니었다. 속세에 남겨두고 온 가장 아픈 인연과 그 인연이 맺어준 새로운 희망을 마주한 한 인간의 미소였다. 이제 그 갈빗대로 무엇을 만들지는 온전히 너의 몫이다. 화란아.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화란은 스님의 뒷모습을 보며 언젠가 자신의 손으로 스승과의 약속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을 끓여낼 날을 조용히 다짐했다. 한 사람의 깊은 내적 변화는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지만 그 파문은 이내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법정 스님의 매일 같은 방문과 화란의 미묘한 변화는 쇠락해가던 수원 갈비 골목의 새로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었다. 글쎄, 수원 본가 그 집에 매일 웬 스님이 찾아온다지 뭐야. 들었어. 듣자 하니 이 사장 딸내미가 그 스님한테 대들었다가 아주 혼쭐이 났다던데. 스님? 이 사장이 워낙 의리가 있으니 옛날에 신세진 스님이라도 찾아온 거 아니겠어? 골목의 터줏대감 격인 상인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추측을 내놓았다. 처음에는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했던 소문은 며칠이 지나자 점점 더 구체적인 살이 붙기 시작했다. 누군가 법정 스님의 얼굴을 멀리서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사람의 기억을 자극했다. 어딘가 낯이 익은데 누구더라. 생각해보니 옛날에 우리한테 고기 대주던 그 사람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소문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은 골목에서 가장 큰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하는 화성 왕갈비의 사장 박만호였다. 박 사장은 한때 김태수의 밑에서 일했지만 그의 엄격함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와 독립한 인물이었다. 그는 김태수의 기술을 어깨너머로 흉내내고 상업적인 수완을 발휘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김태수에 대한 열등감과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수원 본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비록 장사는 안 될지언정 김태수의 유일한 수제자가 운영하는 가게라는 상징성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첩자를 통해 수원 본가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고 스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사람이었다. 스님이라고. 회색 승복에 나이는 50줄 관자놀이에 상처가 있다고. 박 사장은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15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갈비의 왕 김태수. 그 악마 같던 남자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설마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15년이나 지나서 그것도 스님의 모습으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는 김태수가 돌아와 이 사장을 돕고 수원 본가를 재건하려는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화성 왕갈비가 쌓아 올린 명성과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 뻔했다. 그는 불안감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법정 스님이 어김없이 수원 본가 왕갈비를 찾아와 화란과 마주 앉아 있을 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 사장이 자신의 건장한 직원 2명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이 영감 누군가 했더니 정말 당신이었구만. 김태수 사장. 박만호는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는 일부러 스님이 아닌 사장이라 부르며 상대를 자극했다.
화라는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스님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박만호를 돌아보았다. 오랜만이군, 박서방. 자네도 많이 늙었구나. 김태수가 자신을 알아보자 박만호는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높였다. 늙은 건 피차일반이지. 그런데 듣자 하니 산속에서 도나 닦는다던 양반이 여긴 어쩐 일이신가? 그것도 스님 행색을 하고 말이야. 15년 만에 속세에 내려와서 망해가는 이 가게라도 다시 살려보시겠다. 그의 목소리는 골목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소문을 듣고 기웃거리던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박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란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박만호는 그녀를 거칠게 밀치며 스님 앞으로 다가섰다. 어디 보자. 정말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는지 아니면 그저 쇼를 하는 건지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 박만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스님의 테이블 위로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그것은 진공 포장된 시뻘건 생고기 덩어리였다. 최고급 안창살이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소? 당신이 예전에 환장하던 바로 그 안창살이야. 당신이 이걸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면 내가 당신을 진짜 큰 스님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서 큰 절을 올리지. 하지만 당신 눈빛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당신은 그저 왕의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가짜 중놈일 뿐이야. 모욕적인 도발이었다.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였다. 살생을 금하는 스님에게 생고기를 들이미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결례였다. 모두의 시선이 법정 스님의 얼굴로 향했다. 법정 스님은 테이블 위에 고깃 덩어리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누구도 읽을 수 없었다. 화라는 손에 땀을 쥐었다. 스님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한평생을 고기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 과연 아무런 동요도 없을 수 있을까? 잠시 후 법정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은 고기로구나. 그 말에 박만호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역시 이놈은 가짜야. 허나 박서방. 자네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모른다는 거냐? 법정 스님은 고깃덩어리에서 시선을 들어 박만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심연보다 더 깊었다. 자네는 평생 고기를 팔았지만 그저 고깃덩어리만 팔았을 뿐.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무게와 농부의 땀 그리고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 자네에게 고기는 돈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스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힘이 있었다. 나는 이제 이 고기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연기의 법칙으로 얽힌 하나의 존재로 보이기 때문이다. 허나 나는 자네의 그 비뚤어진 마음을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구나. 그것이 바로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하다는 증거겠지. 법정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만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돌아가게.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게나. 자네가 평생 팔아온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압도적인 기세와 품격 앞에 박만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상대가 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그 미끼에 꿰뚫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에 얼굴이 벌개진 채 직원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다. 구경하던 상인들은 경외로운 눈빛으로 법정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갈비의 왕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왕의 자리를 버린 진짜 성자가 돌아왔음을. 그날 이후 수원 갈비 골목에는 수원 본가 왕갈비의 스님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그곳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변화에 대한 경외감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박만호와의 소동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일은 갈비의 왕의 귀환이라는 전설과 함께 갈비 골목을 넘어 수원 시내 전체로 조용히 퍼져나갔다. 소문은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15년 만에 나타난 전설적인 인물, 그의 앞에 무릎 꿇은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젊은 여사장의 이야기까지. 사람들은 수원 본가 왕갈비를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선 화라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그저 손님과 주인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호기심과 경외, 때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들이 그녀를 향했다. 어떤 이들은 식사는 뒷전이고 법정 스님이 앉았던 구석 자리를 힐끔거리거나 대놓고 스님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오늘도 그 스님 오셨나요? 사장님이 그분 제자라면서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화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굴만 붉혔다. 자신이 이 모든 관심과 기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오만과 분노에 사로잡혀 스님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것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마치 특별한 깨달음이라도 얻은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그 위선적인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몇 번이고 가게 문을 닫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를 붙잡은 것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법정 스님의 고요한 존재감이었다. 스님은 세간의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 무언의 격려 속에서 화라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스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녀는 다시 숯을 피우고 고기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았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교과서 삼아 잊혀가던 전통 방식들을 하나씩 복원해 나갔다. 조청의 농도를 조절하고 숯불의 온도를 맞추는 일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의 소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온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부부가 들어왔다. 남루한 옷차림과 주눅든 표정으로 보아 형편이 넉넉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가장 저렴한 갈비탕 2그릇을 주문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서로의 눈치를 보더니 탕 1그릇만 시켜서 나눠 먹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순간 화란의 머릿속에 법정 스님의 가르침이 스쳐 지나갔다. 하찮아 보이는 갈빗대 하나에도 온 우주의 인연과 업보가 얽혀 있다. 그렇다면 눈앞에 저 노부부와 자신 또한 어떤 깊은 인연으로 이곳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 아닐까. 예전 같았으면 귀찮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겠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화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노부부에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저희 가게가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날이라서요. 제가 두 분께는 갈비탕 말고 더 맛있는 걸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장 좋은 갈빗대를 골라 정성껏 칼집을 내고 양념을 발랐다. 그리고 직접 숯불 화로를 가져와 노부부 앞에서 가장 먹기 좋은 상태로 갈비를 구워드렸다. 뚝배기 가득 뜨끈한 갈비탕도 2그릇 내어놓았다. 노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맙다는 말만 연신 되뇌었다. 그들은 평생 이렇게 맛있는 갈비는 처음 먹어본다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 화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돈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나눔이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과정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 모든 광경을 법정 스님은 평소처럼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노부부가 떠난 후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그녀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숯불과 갈비탕에 이은 스님의 세 번째 가르침이었다. 진정한 나눔, 즉 보시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화란은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날 이후 수원 본가 왕갈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숯불이나 양념 냄새가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나눔의 향기였다. 화란이 베푼 작은 친절은 비 오는 날에 젖은 땅처럼 소문을 더욱 촉촉하고 멀리 퍼져나가게 했다. 노부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수원 본가 왕갈비는 단순히 맛있는 집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집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잊혀졌던 옛 단골들의 발길을 다시 가게로 이끄는 마법을 부렸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한때는 매일같이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트럭 운전사 김씨 아저씨였다. 그는 아버지가 쓰러진 후 화란의 쌀쌀맞은 태도와 변해버린 고기 맛에 실망해 발길을 끊었던 터였다. 그는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가게 문을 열었다. 사장 딸내미 아니, 이젠 이 사장인가? 김씨 아저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화란은 예전 같았으면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겠지만 이제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아저씨 얘기 많이 하셨는데. 따뜻하고 진심 어린 환대에 김씨 아저씨는 오히려 당황했다. 그는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아 반신반의하며 갈비 2인분을 주문했다. 잠시 후 숯불과 함께 갈비가 나왔다. 예전과 똑같은 상차림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숯불은 더 맑고 강한 화력을 뿜어냈고 갈비의 칼집은 한결 정교했으며 양념색은 더 깊고 윤기가 흘렀다. 화란은 직접 갈비를 불판에 올려 구워주며 고기가 가장 맛있게 익는 순간을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손길과 말투에는 억지로 꾸며낸 친절이 아닌 음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손님에 대한 존중이 배어 있었다. 김씨 아저씨는 잘 익은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잊고 있던 맛, 아니, 그보다 더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질 좋은 숯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육질은 더없이 부드러웠으며 조청으로 맛을 낸 양념은 짜거나 달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냈다. 이것은 분명 이 사장이 전성기 시절에 구워주던 바로 그 수원 본가의 맛이었다. 이 맛이야 바로 이 맛이었어. 김씨 아저씨는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날 이후 동료 기사들을 이끌고 다시 수원 본가의 단골이 되었다. 그의 귀환은 신호탄이었다. 그를 시작으로 아버지의 옛 친구들, 골목의 상인들, 동네 주민들까지 한때 가게를 외면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화란의 변화와 되찾은 갈비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게는 예전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텅 비었던 테이블은 이제 저녁 시간이면 제법 자리가 찼다. 가게 안에는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났다. 이 모든 변화를 이 사장은 주방 한쪽에서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핏기 없던 뺨에는 희미한 혈색이 돌았고 어눌했던 발음도 조금씩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쇠락해가던 자신의 왕국이 딸의 손에서 다시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살아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이 사장은 가게 정리를 하는 화란을 불렀다. 화란아, 이리 좀 와보거라. 그는 딸에게 갈빗대를 손질하는 자신만의 마지막 비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기장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오직 수십 년의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감각의 영역이었다.
힘줄을 끊어내는 미세한 각도, 지방을 걷어내는 섬세한 힘 조절, 고기의 숙성 상태를 파악하는 법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딸에게 전수해 주었다. 갈비는 힘으로 다루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그 결을 읽어야 한다.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딸의 손을 잡고 칼의 움직임을 이끌었다. 그 순간 화라는 아버지의 손을 통해 수십 년의 세월과 고뇌, 그리고 갈비에 대한 지독한 사랑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잿빛 연기 속에 갇혀있던 수원본가 왕갈비의 심장이 부녀의 손끝에서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쪽의 부활은 다른 한쪽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했다. 수원본가 왕갈비의 온기가 돌기 시작할수록 길 건너편 화성 왕갈비에는 차가운 한기가 감돌았다. 박만호의 운명은 그가 법정 스님에게 생고기를 던졌던 그날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의 오만하고 비열한 행동은 갈비 골목 상인들과 손님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사람 됨됨이가 글러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결정적으로 그의 장사 철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법정 스님의 자네는 평생 고깃덩어리만 팔았을 뿐이라는 일침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자신의 성공이 오직 상업적 수완 때문만이 아니라 맛으로도 인정받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조급함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는 더 자극적이고 강한 맛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으려 했다. 양념에 값싼 화학 조미료를 더 많이 넣었고 고기의 등급을 몰래 낮춰 원가를 절감했다. 하지만 손님들의 혀는 정직했다. 화성 왕갈비의 맛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매출이 급감하자 박만호는 더욱 초조해졌고 직원들을 닥달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한때 골목에서 가장 성공한 식당으로 불렸던 화성 왕갈비는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반면 수원 본가 왕갈비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다. 스님이 나타난 갈빗집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방송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지역의 숨은 맛집과 따뜻한 사연을 소개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의 PD가 이 소문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몇 번이고 손님으로 위장의 가게를 방문했다. 그리고 법정 스님과 화란의 이야기, 되찾은 전통의 맛, 가게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느 날 그 PD는 신분을 밝히고 화란에게 방송 출연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사장님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쇠락해가던 가게를 되살린 젊은 여사장님의 노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스승과의 사연.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사장님의 갈비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제안에 화란은 당황했다. 가게가 방송을 타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의 병원비나 가게, 월세 걱정은 덜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앞섰다. 자신의 이야기가 상업적으로 소비되고 진심이 왜곡될까봐 걱정되었다. 무엇보다 고요하게 얻은 마음의 평화가 방송이라는 소란스러움 때문에 다시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아버지 이 사장은 내 뜻대로 하라며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지만 화라는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스승인 법정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화라는 스님에게 방송 출연 제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송에 나가면 가게는 잘 되겠지만 제 마음이 다시 시끄러워질까 두렵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으로 얻은 이 평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없이 차를 마시며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리고는 찻잔을 내려놓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화란아,
너에게 있어 가장 맛있는 갈비탕은 어떤 것이더냐? 또다시 화두였다. 화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최고급 갈비로 오랜 시간 정성껏 끓여낸 탕. 하지만 그것은 스님이 원하는 답이 아닐 것이었다. 스님은 방송 출연 여부를 묻는 그녀에게 왜 갈비탕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까? 스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송에 나가고 말고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답을 찾았을 때 내 고민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화라는 스님이 남긴 마지막 화두를 끌어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장 맛있는 갈비탕. 그것은 단순히 방송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를 넘어 그녀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엇갈린 두 갈빗집의 운명처럼 그녀의 앞에도 새로운 선택의 길이 놓여 있었다. 고민 끝에 화라는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마지막 화두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세상과 부딪혀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원 본가 왕갈비의 이야기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스님, 그리고 가게를 찾아주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기에 그 따뜻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겼다. 촬영 날짜가 잡히고 방송 준비가 시작되었다. 제작진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법정 스님의 출연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스님은 정중히 거절했다. 다만 촬영 당일 말없이 가게를 찾아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약속만 남겼다.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화란이 직접 가게의 대표 메뉴인 수원 왕갈비와 전통 갈비탕을 요리하고 그 음식에 담긴 사연을 소개하는 것이었다. 화란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스님의 마지막 화두 가장 맛있는 갈비탕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최고의 재료, 완벽한 레시피, 지극한 정성.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진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촬영 전날 밤 잠 못 이루고 주방을 서성이는 화란에게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목소리로 딸에게 말했다. 화란아, 내 할아버지는 전쟁 때 피난 내려와 이 수원 땅에 자리를 잡으셨다. 가진 것 하나 없던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줄 알았던 게 소뼈를 고아 국물을 내는 거였지. 그 국물 한 그릇으로 배고픈 피난민들의 허기를 달래주셨단다. 그때는 귀한 소금도 양념도 없어서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맹물 같은 국물이었지. 아버지의 이야기에 화라는 숨을 죽였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에서 가져온 된장이나 간장, 소금을 조금씩 풀어 자기 입맛에 맞게 국물을 먹었단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고 여럿이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다라고. 우리 집 갈비탕의 시작은 바로 그 나눔이었던 게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화란의 머릿속을 안개처럼 감싸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거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비로소 스님이 던진 마지막 화두의 의미를 깨달았다. 촬영 당일 수원 본가 왕갈비는 카메라와 조명, 스태프들로 북적였다. 화란은 조금 떨렸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담담하게 요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약속대로 최고의 왕갈비를 구워냈고 그 맛에 출연진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으로 갈비탕을 선보일 차례였다. 모두가 깊고 진한 국물의 전통 갈비탕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화란이 녹그릇에 담아내온 것은 뽀얗고 맑은 아무런 간도 하지 않은 갈비탕이었다. 탕 위에는 얇게 썬 파만 소복이 올라가 있었고 탕 옆에는 소금과 다진 양념, 잘 익은 깍두기가 따로 놓여 있었다. 의아해하는 출연진들에게 화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가게의 갈비탕은 손님께서 직접 간을 하셔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마지막 화두에 대한 대답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갈비탕은 완벽한 레시피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닙니다.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먹는 사람의 마음이 만나 함께 완성해가는 음식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기쁜 이에게는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저 가장 깨끗하고 진실한 바탕만을 내어드릴 뿐입니다. 그 빈 공간을 채워 맛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드시는 손님의 몫이니까요. 그 순간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촬영을 지켜보던 법정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15년 전 그가 떠나며 제자에게 남겼던 마지막 약속. 속세의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돌아와 먹고 싶다던 그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의 의미를 제자의 딸이 비로소 완성해낸 것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법정 스님은 처음으로 손님으로서 테이블에 앉았다. 화라는 떨리는 손으로 아무런 간을 하지 않은 맑은 갈비탕 한 그릇을 스님 앞에 내려놓았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탕 옆에 놓인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국물 맛을 보았다. 그리고는 화란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약속이 마침내 그 한 그릇의 탕 속에서 고요히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수원 본가 왕갈비는 수원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다. 하지만 가게는 더 이상 화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생의 맛을 찾아가는 따뜻한 본가가 되어 있었다. 잿빛 연기 속에 갇혀있던 낡은 갈빗집은 한 젊은 사장의 뜨거운 눈물과 참회, 그리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마침내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숯불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